신개념 팟캐스트 잡지 소리 꼴라주. 첫 번째 페이지. 영화나 드라마 한 작품을 골라 재미와 감동을 공유하고 같은 제목의 창작 드라마도 만나보는 이 작품 내 맘에 저장. 오늘 소개할 이 작품은 김용하 감독이 작년에 선보인 판타지 영화 신과 함께입니다. 주호민 작가가 한국의 민속신들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동명의 웹툰을 각색한 것인데요. 영화에서도 큰 흥행을 거두면서 현재 역대 한국 영화 관객수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8월에는 두 번째 이야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하니 다시 한번 어떠한 감동과 판타지를 선사할지 무척이나 기대되는데요. 영화는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다 순직한 소방관 김자옹이 49일 동안 살인, 나태, 거짓, 불의, 배신, 폭력, 천륜의 7가지 재판을 차례로 통과하는 여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한 사후 세계가 눈앞에서 생생하게 그려지며 마치 실제로 저승에 온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순직과 동시에 귀인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으니 김자옹은 무난하게 재판을 통과하고 환생의 기회를 얻을 거라 여겼지만 그게 아니었죠. 재판을 통해 과거에 감춰왔던 잘못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가장 큰 죄는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김자옹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동생과 동반 자살을 시도하려 했던 일인데요. 천륜이라는 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가벼운 죄가 아니었기에 김자옹은 순순히 인정하면서 죄를 달게 받겠다고 오열합니다. 하지만 그가 사악한 마음에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가혹한 자신의 처지와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저지른 짓이란 걸 알기에 우리는 그를 비난하기보다 오히려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이런 김자옹의 진심을 안 어머니도 그를 용서하면서 그를 결국 무죄로 판결이 납니다. 진심을 다한 용서만이 무죄라는 영화의 메시지는 참으로 단순 명료하면서도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이해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모두 감정을 무장해제당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텐데요. 혹 어떤 이들은 영화를 너무 심파로 몰고 갔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바탕 속 시원한 울음을 통해 지난날의 아픔이나 슬픔을 잊고 화해를 하며 밝은 희망을 꿈꾸는 모습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사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영화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지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영화는 훈훈한 가족의 완성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김자옹의 가정에 닥친 비극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사회가 외면해버린 어느 취약계층의 가정에서 충분히 빚어질 수 있는 일이기에 썩 개운하지가 못합니다. 영화가 좀 더 우리가 느끼고 고민해야 될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질문을 던졌으면 좀 더 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또한 가족에도 소중하지만 원작인 웹툰에서처럼 정의, 선량함, 착함 등과 같은 인간의 가치에 대한 얘기도 다루었다면 더 멋진 작품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편이 더욱 기다려집니다. 이 편에서는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그럼 이어서 소리 꼴라주 창작극장 신과 함께를 만나보겠습니다.
소리골라주 창작 극장 신과 함께. 아빠, 아빠, 어? 나 이거 읽어줘. 6살 유하는 온몸에 먼지를 가득 뒤집어 쓴 채 거실에 있는 아빠에게 달려왔다. 아내가 장보러 나간 사이 청소를 하기로 마음먹은 젊은 아빠 대하는 들고 있던 청소기를 내려놓고 급하게 달려오는 유하를 번쩍 안아 들어 올렸다. 유아야, 이게 뭐야? 동화책 같아. 빨리 읽어줘. 에이구, 이게 엄마 장 보고 올 동안 대청소하기로 약속했으면서. 다락방에 청소하러 갔다가 찾았어. 아빠, 읽어줘. 대하는 유하를 내려놓고 출판사 이름도 상표도 없는 이상한 책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책은 크레파스 그림들과 큼직하게 쓴 글들로 꽉 채워져 있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어설픈 그림들이 참으로 정겨웠다. 이내 대한의 얼굴에 엷은 웃음이 번졌다. 어린 유하는 그 웃음의 뜻을 알 수가 없어 더욱 다급히 아빠를 재촉하였다. 대한은 유하의 손을 잡고 소파로 가서 책을 펼쳤다. 그래, 좋아. 대신 크레파스 손에 안 묻게 책은 안 만지는 거다. 엄마한테 아빠 혼나. 알았어. 그래, 어디 한번 읽어보자. 선선한 봄바람과 함께 책이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어갔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대한의 얼굴엔 유하보다 더 큰 미소가 비밀스럽게 어려 있었다. 자, 유아야. 여기는 외국이야, 외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아니라 아주 먼 곳이란 소리지. 자, 그럼 시작한다. 한 여자가 홀로 외국에 나갔어요. 한 달 정도 되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여행길이었죠. 혼자 온 이유는 글쎄요. 무언가에 지쳐서일까요? 아니면 그저 혼자 여행하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 여자의 부푼 기대와는 달리 외국에서의 하루하루는 매우 낯설고도 두려웠어요. 후회를 하며 조심스레 길을 걷고 있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도 없이 홀로 비를 맞으며 길가에 초라하게 서 있던 여자의 마음은 아주 많이 슬펐어요. 하지만 날씨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예측할 수 없어. 그러면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렇지. 우리 유아 똑똑하네. 하지만 유아야, 그럴 이유는 없지만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어. 만약 유아가 놀이동산에 갔는데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움직이기조차 힘든 거야. 그럼 우리 유아의 기분은 어때? 슬퍼. 그럴 이유는 없지만 슬픈 기분이 드는 게 어떤 건지 알겠지? 날씨 나빠. 꼭 그렇지만 않지만 아무튼 계속 읽어줄게. 때마침 그곳은 회사들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이라 출근하는 사람들이 바쁘게 길을 오갔어요. 한참 동안이나 북적거렸죠. 그 속에서 오로지 여자만 비 내리는 하늘 아래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는 여자의 얼굴은 체념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쳐다보든 말든 여자는 자신의 슬픔과 공허함을 마음껏 즐겼어요. 공허함? 대하는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는 딸아이의 뒤통수를 보며 슬쩍 미소를 지었다. 유하 또한 그런 아빠 몰래 동화책 왼쪽 페이지에 그려진 그림에 조심히 손을 갖다 대보았다. 그리고는 기분 좋게 싱긋 웃었다. 자, 다음 같은 시각. 한 남자가 버스 안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출근길에 갑자기 내린 비 때문에
차들이 거북이 걸음을 하는 바람에 까딱하면 지각할 위기에 처한 것이죠. 왜 그래? 이건 남자가 잘못했어. 일찍 준비했어야지. 아, 그래. 그랬어. 아빠가 미안해. 유하는 고개를 돌려 아빠를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마침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해서 열린 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 밀려 나왔어요. 남자 또한 파도를 타듯 사람들 틈에 끼어서 종종 걸음을 치며 회사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신호등을 막 다 건너갈 때쯤이었어요. 모든 게 거의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가 시선을 멈추었어요. 회사 건물의 커다란 유리창에 비친 길 건너에 우산도 없이 홀로 서 있는 여자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어요. 남자는 그 상태로 그곳에 멈춰 섰어요. 대하는 차분히 다음 페이지로 책장을 넘겼다. 아이가 혹시라도 종이에 손이 베일까봐 조심스러워하는 움직임이었다. 유하의 눈은 자연스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고 이번에도 역시 아빠 몰래 살며시 그림 위에 손을 얹어 보았다. 유난히 두텁게 뭉쳐있던 진청색 크레파스가 아이의 손에 묻어나왔다. 유하는 얼른 손을 오므려 품으로 당긴 뒤 몸을 웅크렸다. 그리고는 머쓱하게 웃었다. 왜 그래? 아니야. 빨리 다음도 읽어줘. 그래. 우중충한 하늘 아래 높다란 건물 앞에 잠깐 서 있던 남자는 다시 신호등을 뛰어 건너 그 여자에게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죠. 뭐라고? 저랑 밥 같이 드실래요? 그 순간 유하는 얼이 빠진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대하는 유하의 얼굴을 잠시 살피다 다시 책을 읽어 내려갔다. 남자의 물음에 우리 유아처럼 황당해진 여자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커다란 두 눈만을 끔뻑거리며 어떻게든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만 보였지요. 거짓말. 그걸 어떻게 알아? 노력은 보이지 않잖아. 노력과 진심은 친구인데 진심은 눈에 보이거든. 그 사람의 눈에, 말에, 목소리에, 그 다음에 오는 행동에 모든 순간에 담고 있지. 모를 수가 없어. 그게 진심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당연히 혼났겠지. 갑자기 와서 밥 먹자고 소리치다니. 역시 그렇겠지.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 대하는 서둘러 다음 페이지로 책장을 넘겨보았다. 남자는 스스로가 너무 창피했던 나머지 재빨리 뒤를 돌아 도망가려 했어요. 하지만 시도만 했을 뿐 그러지는 못했죠. 왜? 여기까지 달려오느라 다리가 아팠어? 아니, 왜인지 모르지만 여자가 붙잡았어요. 어?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했죠. 당신 이름이 뭐예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죠? 밥은 왜 같이 먹자 그래요? 그게... 너무 한꺼번에 많은 걸 물어봤나요? 어머, 얼굴 빨개진 거예요? 아니요. 그런가요? 아닐 텐데. 네. 물어볼 게 많네요. 아침을 굶은 데다 비까지 맞았더니 배고프네요. 밥부터 먹어요, 우리. 유하가 크게 소리치며 아빠의 무릎 위에서 쿵쿵 엉덩이로 뛰었다. 안 그래도 큰 눈이 더 동그래지고 자그마한 입이 함지박만해졌다. 그런 아이를 바라보며 대하는
괜시리 웃음이 나서 살며시 유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래서 소리 어떻게 됐어? 행복하게 잘 살았어? 두 사람은 지금 유아야, 엄마 왔어. 태안이 미처 대답하기 전에 현관에서 맑고 낭낭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벌써 장 다 보고 왔어? 오늘 마트에 사람이 별로 없네. 엄마, 벌써 장 다 보고 오셨어요? 응, 우리 유아 좋아하는 반찬 많이 사왔지. 신난다. 엄마, 사랑해요. 유하는 현관까지 한 걸음에 달려가 두 손을 배에다 대고 엄마에게 깍듯이 인사하였다. 그리고는 엄마의 품에 안겨들어 고개를 부비었다. 아이의 애틋한 애교에 엄마는 양손 가득한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유하를 안아주었다. 우리 유아 뭐 하고 있었어요? 아빠가 동화책 읽어주고 있었어요. 어이구, 그랬어요. 재밌었어요? 어느 동화책을 읽었어요? 제목이, 잠깐만요. 유하는 얼른 소파로 달려가 책을 집어들고는 겉표지에서 제목을 읽어보려고 온 힘을 다했다. 장바구니를 부엌으로 옮기던 태아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미간에 힘을 주고 두 눈을 찌푸리는 유하의 모습을 보고 아빠 미소를 감출 수 없었다. 그리고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내를 보고 행복감에 젖어 아내에게 살며시 다가가 백허그를 해주었다. 깨. 깨. 신과 함께해요, 엄마. 신과 함께? 유아가 다락방에서 찾아낸 책이에요. 예쁜 크레파스 그림이 가득해요. 그래? 어디 보자. 의아한 표정으로 책 표지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엄마는 책장을 한 장 넘겨보고는 이내 얼굴이 붉어지며 한바구음을 지었다. 알았어. 아빠한테 마저 읽어달라고 해. 엄마는 식사 준비할게. 유아야, 우리도 얼른 청소하자. 알았어. 엄마한테 청소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유아는 약속 지킬 거야. 어이구, 우리 유아 정말 대견한데? 근데 아까 아빠가 두 사람은 지금 그랬잖아. 그 얘기만 해주고 그러고 청소할게. 응? 그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살았어? 어? 그래, 알았어. 그 두 사람은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 엄마도 이 이야기 알아요? 보신 적 있어요? 그럼 엄마가 쓴 건데? 엄마가요? 그럼 엄마 작가님이에요? 아니, 그냥 엄마가 아빠를 너무 좋아해서 쓴 거야. 이 책에 나오는 여자는 엄마고 남자는 아빠거든. 나중에 우리 유아 보여주려고 엄마가 쓴 거야. 그런데 요 조그만 게 벌써 혼자 꺼내봤네? 죄송해요. 근데 엄마, 제목이 왜 신과 함께해요? 아빠 이름은 신이 아닌데 내 이름도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빠가 엄마한테 신과 같은 존재였다. 신이나 다름없다. 뭐 그런 뜻이었겠지? 그래. 그래서 제목이 신과 함께야. 뭐 당신? 아빠의 태도가 이상하게 느껴진 유하는 엄마와 아빠를 번갈아 쳐다보며 분위기를 파악하려고 애썼다. 그리고 혼자 따돌림 당한 기분이 들어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다. 유아야!
왜 그래? 어머, 어떡해. 아니 당신이 잘못했어. 얼른 사실 말해줘. 알았어, 유아야. 사실 이 책의 제목은 신과 함께가 아니야. 신과 함께라고 적혀 있는데. 그럼 뭐예요? 책이 오래돼서 가장자리가 찢어져서 그래. 사실 이 책의 제목은 당신과 함께라면이야. 당신과 함께라면? 엄마가 아빠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아빠와 함께 있으면 세상 어느 것도 무섭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목을 그렇게 지었어. 당신과 함께라면? 그런데 엄마는 이제 제목을 바꾸고 싶어. 제목을 바꿔요? 신과 함께로요? 아니, 그러면요? 당신과 유아와 함께라면. 정말요? 엄마는 아빠랑 유아랑 함께 있으면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할 수 있어. 아빠랑 유아가 엄마한테는 신이고 종교야. 그러면 응. 엄마한테 아빠랑 유하가 신이고 종교면 제목이 신과 함께가 맞잖아요. 뭐? 맞아. 신과 함께가 맞아. 우리 유아 정말 최고다. 최고네. 대하는 유하를 꼭 껴안았다. 그리고 품에 안겨 깔깔거리는 앞니 빠진 유하와 함께 엄마도 꼭 껴안았다. 그렇게 세 사람은 태양이 뒷동산 언덕을 넘어가며 세상을 붉게 물들일 때까지 서로 얼굴을 부비고 뽀뽀를 하며 오래도록 한 몸처럼 껴안은 채로 웃고 또 웃었다. 벌어진 베란다 문 사이로 살그머니 구경 온 산들바람이 궁금증을 못 이겨 동화책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책장을 넘겨보았다. 마지막 페이지엔 뒷동산으로 숨어드는 태양과 붉은 노을, 그리고 손을 꼭 잡고 함께 노을을 바라보는 여자와 남자의 그림이 있고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여자가 말했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났지만 페이지 맨 아래쪽 빈자리에 다른 사람의 글씨체로 이렇게 두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가 당신의 수호신이 되어줄게요. 당신과 뱃속 우리 아기의 수호신. 세 번째 페이지. 그날 그 사람에게 차마 하지 못했던 말, 머뭇거리다 기회를 놓쳤던 말, 마음속에 앙금이나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그 말을 외쳐봅니다. 내 맘의 중심에서 외치다. It's not your fault. 네 잘못이 아니야. 영화 굿윌 헌팅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구스 반 산트 감독의 1997년 영화 굿윌 헌팅은 미국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을 포함해 9개 부문에 후보 지명되었고 최우수 남우조연상과 최우수 각본상 2개 부문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개봉한 지 2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관객들에게 많이 회자되는 명작 굿윌 헌팅은 2016년 탄생 20주년을 맞이해
재개봉을 하기도 했습니다. 굿윌 헌팅에서 주인공 윌을 연기한 맷 데이먼이 이 작품의 원작을 썼죠. 하버드 대학 재학 중에 과제로 제출한 단편 소설이라고 합니다. 각본 역시 영화에서도 친구로 등장하는 절친 벤 애플렉과 맷 데이먼이 공동으로 쓴 이 작품은 보스턴의 빈민가에 사는 방황하는 20살의 수학 천재에 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진 거라곤 객기와 철부지 친구들이 전부인 윌은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지만 어릴 적 여러 번의 파양과 양부의 심한 학대에 대한 기억 때문에 누구에게도 진심으로 마음을 열지 못하는 불우한 반항아입니다. 폭행과 절도를 일삼던 윌은 결국 법원의 명령에 따라 상담 치료를 받게 되고 여러 교수들을 거쳐 마지막으로 숀을 만나게 됩니다. 윌은 숀도 이전의 교수들처럼 윌에게 삶의 방향이나 윌의 태도를 지적할 것이라는 생각에 그의 이야기를 귓등으로 듣습니다. 하지만 윌과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던 숀은 알고 있었습니다. 윌이 가장 듣고 싶었던 한마디, 가장 필요했던 한마디가 무엇이었는지를요.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세상으로부터 외면받아오고 자책 속에 살았던 윌에게 이 한마디는 그동안의 고통과 억울함으로 얼룩졌던 세월 속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게 만드는 연고 같은 말이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조차 윌에게 쉽게 건네기 힘들었을 말. 그래서 한 번도 본인 잘못이 아니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그에게 정말 필요했던 한마디였죠. 그래서 특별할 것 같지 않지만 큰 울림이 있던 이 대사 하나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죽을 용기로 살아.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다들 그렇게 살아. 이런 충고의 말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지치고 힘들 때 누군가의 해결 방법이나 충고를 바라지 않습니다. 정작 힘든 사람 본인 스스로가 그 방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만 그저 내 편을 들어주면서 듣고 싶은 말 한마디 해주면 그만인데. 지금 어디선가 슬픔에 자책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그동안 위로의 방법을 몰라 망설이고 있었다면 정말 듣고 싶었던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보는 거 어떨까요? 오늘도 운동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이 임혜영 회원님이 목표한 6개월인 거 아시죠? 자, 땀 닦으시고 어디 인바디 좀 재볼까요? 같이 결과 볼까요? 6개월 전하고 비교해 볼게요. 체지방 15kg 감소, 근육량 7kg 증가. 실제 몸무게가 많이 빠진 것 같지 않아도 거울 보시면 느껴지실 거예요. 혜영 씨도 만족스럽죠? 커피 한잔 할까요? 제가 사올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운동 후엔 아이스 아메리카노죠.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막 속으로 제욕도 엄청 했을 것 같은데? 6개월 전에 혜영 씨 처음 봤을 때 기억나네요.
제가 개인 PT 맡기 전에 회원분들에게 꼭 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왜 운동을 하려고 왔냐? 그때 혜영 씨가 한 말 기억나요? 죽기 싫어서, 살고 싶어서 왔다. 뚱뚱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버린 남자친구, 직장에서 인신공격하는 상사들, 길에서 자신을 쳐다보는 따가운 시선들. 너무 솔직한 대답이라서 아직도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저한테 많이 섭섭했죠. 제가 직업이 트레이너인지라 항상 모질고 독하게 대했던 거 미안해요. 뭐 잘했다, 좋아지고 있다, 이런 좋은 말들로 격려할 수 있었는데, 사람 쉽게 안 죽는다, 아직 멀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생각해보면 진짜 못된 말만 골라서 했네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안 하면 마음 약해져서 하루 이틀 빠지다 보면 쉽게 포기할 것 같았어요. 정말 그런 분들 많거든요. 저도 예전에 다리 부상으로 운동을 못해서 급격하게 살이 찐 적이 있어요. 그 후에 다시 마음 잡고 운동하려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혜영 씨 마음 잘 이해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절대 빠지지 않았던 거 정말 칭찬해주고 싶고 존경해요. 그래서 이 얘기 꼭 해주고 싶었어요. 혜영 씨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맡았던 회원 중에 최고의 노력파예요. 늘 노력하고 언제나 열심히 하는 모습 정말 칭찬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잘 따라와줘서 고마워요. 이제 개인 PT는 끝났습니다. 하루 먹는다고 예전으로 되돌아가진 않아요. 그래도 꼭 식이 조절 잘 하시고 운동하시다 모르시는 거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혜영 씨가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운동해서 만든 멋진 몸이니 이제 예쁜 옷도 사서 입고 사진도 많이 찍어서 주변에 마음껏 자랑하세요. 혜영 씨는 그럴 자격 충분히 있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 익숙한 듯 낯선 그 소리의 정체는? 테마는 소리를 타고. 나는 3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제법 공부를 잘하던 누나는 학원에 다니느라 제외하고 방학이 되면 나와 어린 동생은 맞벌이를 시작한 엄마의 수고를 덜기 위해 외가에 가서 지내곤 했다. 외가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 바닷가의 작은 마을에 있었다. 외가에 가기 위해서는 당시 우리 집은 차가 없었기에 아버지가 우리 둘을 데리고 기차를 타고 한참이나 가야 했다. 나는 외가에 가는 것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했다. 외가에 가는 것이 좋은 이유는 기차칸에서 아버지가 사달라는 것은 다 사주었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어린 자식 둘을 한참이나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는 미안함이 그렇지 않을까 싶다. 그 마음도 모르고 철부지인 나와 동생은 아버지가 사주시는 삶은 달걀과 사이다, 버터맛 과자와 바나나맛 우유까지 먹으면서 마치 여행을 떠나듯 즐겁게 외가로 향했다. 외가에 가는 것이 싫은 이유는 외가는 너무 심심했기 때문이다. 외가에 있는 마을은 이웃집의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 서로 알 정도로 조용하고 작은 마을이었다. 외가에 도착했을 때 늘 그렇듯 하루 이틀은 즐거웠다. 마당에 사는 백구 녀석도 귀엽고 외할머니께서 해주시는 밥도 맛있게 먹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간 후에 외가에는 TV도 없었고 서울에서는 그 흔한 슈퍼나 문방구도 없었고 또래 친구들도 없었다. 낮에 외할머니께서 근처 어시장에 일을 나서면 나와 어린 동생은 색칠 공부에 색칠을 하거나 동생이 가져온 종이 인형을 잘라 놀기도 했다. 결국 그것도 질리면 땅 따먹기를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비가 오면 할 수가 없었다. 그럼 그때에는 그냥 빗소리와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마루에서 동생과 낮잠을 늘어지게 자기도 했다. 잠에서 깨 하염없이 외할머니를 기다리다 보면 허기가 져 외할머니께서 찬장에 우리 몰래 숨겨둔 라면을 꺼내 부셔서 스프에 찍어 먹곤 했다. 그래도 할머니는 우리를 혼내지 않으셨다. 그저 다음부터는 라면을 그냥 먹으면 배가 아프니 꼭 얘 할머니한테 끓여달라고 하셨다. 어떤 날은 이장 할아버지 댁에 놀러가 개집 문을 열어두는 바람에 그 집 개들이 도망을 치는 일이 생겼다. 다행히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한 마리씩 찾아와 다 찾긴 했지만 외할머니는 이장 할아버지께 연신 사과를 하고 가볍게 우리를 꾸짖으셨다. 우리가 무슨 장난을 해도 여간 화를 내는 일이 없던 외할머니께서 유달리 예민하게 반응하시던 부분이 있었다. 바로 바닷가에 가는 일. 외할머니께서는 파도가 어린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으니 나와 동생 단둘이서는 절대 바닷가에 가지 말라 신신당부를 하셨다. 처음에는 무섭게 들리던 외할머니의 당부도 여러 번 듣다 보니 외할머니가 그저 을에 우리에게 하시는 소리인 줄 알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났다. 그날따라 너무 덥고 심심했던 나와 동생은 바닷가에 가고 싶어졌다. 시원한 물에 발이라도 담그고 오자고 내가 동생을 꼬였다. 겁이 많은 동생은 외할머니에게 혼날 수 있다 걱정하였지만 나는 그런 동생을 안심시키고 바닷가로 향했다. 고운 백사장에 넘실대는 하얗고 파란 파도를 보며 어린 마음에도 가슴이 시원해졌다. 왜 이렇게 좋은 곳을 두고 외할머니는 우리를 그렇게 못 가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물에 발만 담그고 놀자 하던 것을 종아리, 그 다음은 무릎, 그 다음 허벅지까지 물이 찰 정도로 놀았다. 사고는 아차하던 순간에 일어났다. 어린 동생이 발을 헛디뎌 허우적대기 시작했고 파도에 휩쓸려 멀어져 가기 시작했다. 겁에 질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때마침 바다에 놀러온 대학생 형들이 동생을 꺼내주었고 이 사고는 대학생 형들 중 하나인 이장 할아버지의 손재에 의하여 외할머니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외할머니에게 종아리를 흠씬 두들겨 맞았다. 그때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외할머니가 왜 이렇게까지 반응하시는지를. 그 후 외할머니는 내게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어린 동생만 외할머니와 내 눈치를 살필 뿐이었다. 난 바다가 원망스럽고 파도 소리가 미웠다. 아니,
어쩌면 바다를 싫어하는 외할머니가 원망스럽고 미웠던 건지도 모르겠다. 며칠 후 부모님이 외가로 오셨고 나와 동생은 서울로 올라갔다. 무표정한 얼굴로 그저 우리를 바라보던 외할머니의 얼굴이 내가 기억하는 마지막 모습이다. 그 뒤로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나와 동생은 방학에 외가에 가지 않았다. 몇 년 뒤 외할머니께서는 주방에 미끄러져 크게 다치시고는 병원에 입원하셨지만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셨다. 장례는 방학이면 나와 동생이 내려가 지내던 외할머니가 혼자 사시던 그 집에서 이루어졌다. 고등학생이 된 나는 상복을 입고 아버지와 함께 상주 노릇을 하며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의 친인척과 동네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렸다. 상가집에 오신 어른들은 하나둘씩 취하기 시작하셨고 그중 익숙한 얼굴 하나가 보였다. 외할머니에게 잘해주시던 이장 할아버지셨다. 그는 내게 다가와 외할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얘기해 주었다. 외할머니는 어린 나이에 어촌으로 시집와 딸 하나를 낳고 연이어 아들을 임신했을 때 남편이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다고 한다. 남편을 잃고 두 남매를 키우기 위해 아등바등 살았지만 유복자로 태어난 아들마저 친구들과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다 파도에 휩쓸려 시신도 찾지 못했다 한다. 그 얘기를 들으며 가슴 한편이 시큰거렸다. 그날 나를 그렇게 무섭게 혼내셨던 것도 그제야 이해가 갔다. 저 바다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저 파도 소리가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 외할머니의 마지막 유언은 화장하여 남편과 아들이 있는 곳에 뿌려달라는 것이었다. 남편과 아들을 집어삼킨 파도였지만 결국 그곳으로 돌아간 외할머니가 가여웠다. 장례가 끝나고 외할머니를 바다에 보내드리며 부모님도 우리 삼남매도 참 많이도 울었다. 가끔 아내는 내게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 아이들을 데리고 가까운 바다를 가자고 한다. 아내는 파도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상쾌해진다고 한다. 내 아내에게 파도 소리는 아름답고 기분 전환이 되며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 같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색할 수 없지만 먹먹한 가슴을 애써 짓누르며 외할머니를 추억하곤 한다. 소리 꼴라주 특별 기획 고지식 갓지식 도박사의 오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 해결사 고지식입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잠깐 어디 와 있는데요. 어디 보자. 이봐요, 고지식 씨. 아유, 누구신데 제 이름을 아시죠? 계속 이렇게 복권만 사러 다니실 거예요? 저 오늘부터 같이 지식 전달하기로 한 갓지식이에요. 그게 35번을 10번 넘게 찍었는데 이번에는 나올 것 같아서요. 여기 복권 10장만 더 주세요. 예? 고지식 씨. 아유, 아예 알겠어요. 시작합시다. 시작해. 예. 여러분, 다시 인사드립니다. 고지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층 더 높은 지식을 전달해주러 찾아온 갓지식이라고 합니다. 참, 한층 높은 지식? 그럼요. 저는 방금 고지식 씨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도박사의 오류라는 것을요. 도박사? 아니, 도시성을 가진 박사도 있습니까? 아니요. 성이 도, 이름이 박사인 사람이 아니고요. 도박을 하는 사람. 도박사를 뜻하는 것이죠. 그 영어로 gambler's fallacy라고 일컫는 바로 그 오류를 말하는 거군요. 네, 이제야 알아채셨네요. 도박사의 오류란 한마디로 도박에서 줄곧 잃기만 하던 사람이 이번에는 꼭 딸 거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말합니다. 어린 시절 친구와 구슬로 홀짝 내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너무 옛날 아닌가요? 요즘은 인터넷 게임이라고요. 배틀그라운드 이런 거요. 젊어서 아주 좋겠습니다. 아주. 그래서 도박사의 오류가 어떻다고요? 내기를 할 때 연속으로 지면 다음엔 꼭 이길이라는 기대. 모두들 하고 계시죠? 하지만 이건 착각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기고 질 확률은 언제나 50대 50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확률에서는 앞 사건의 결과와 뒤 사건의 결과가 서로 독립적이니까요. 도박사의 오류는 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합니다. 아까의 저처럼요. 갑자기 민망해지네요. 이제야 이해하시는군요. 방금 고지식 씨처럼 확률에 목숨 거는 것 또한 도박사의 오류입니다. 자, 여러분, 더 자세한 상황을 보시죠. 이번엔 진짜야? 우리도 드디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더 이상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부자 되면 요플레 뚜껑 안 핥아먹고 그냥 버릴 거야. 이야, 당연하지. 난 자판기에서 음료수 뽑아먹고 거스름돈 안 꺼내고 쿨하게 퇴장할 거라고. 그래. 이제 붉은색 구슬만 떨어지면 우린 부자가 되는 거지. 확실하겠지? 그럼 앞에 20번 연속으로 검은색 구슬이 떨어졌잖아. 이번엔 붉은색이 아니면 이상한 거라니까. 앞에서는 계속 잃었지만 이번에는 진짜야. 진짜 대박 날 거야. 모든 걸 이 한 방으로 마련하겠어. 자자자자 구슬 나온다. 나와라, 붉은 구슬, 어서 나와라. 나와라. 뭐야? 또 검은색이잖아. 수 없어. 다음에는 진짜 붉은색이겠지? 물론이지. 자 진정하고 이번엔 확실하니까 붉은색에 돈을 걸자. 그래. 설마 21번째까지 같은 색이 나오겠어? 될 때까지 해보자. 이건 말도 안 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26번째까지 검은색이냐고. 우린 망했어. 이거 사기 아니야? 에이씨, 내 돈! 여러분도 놀라셨죠? 같은 색의 구슬이 26번이나 연속으로 나오다니. 너무 놀라운 일이네요. 하지만 이것은 몬테카를로 카지노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이기도 합니다. 1913년
모나코 몬테카를로 보자르 카지노의 룰렛 게임에서 구슬이 20번 연속 검은색으로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다면 고지식 씨는 어디에 돈을 거시겠어요? 저야 당연히 붉은 돌이죠. 네, 그 당시 게이머들도 이제 붉은색 구슬이 떨어질 차례라고 확신하며 붉은색에 돈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다죠 아마? 무려 26번째를 지날 때까지 구슬은 검은색에서 멈추었으니까요. 많은 게이머들이 수많은 돈을 잃은 이 사건에서 몬테카를로의 오류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이를 도박사의 오류라고도 부르지요. 근데 정말 26번째까지 같은 것만 계속 나왔을까요? 뭔가 이상한데? 그런 기대감이 도박사를 더욱 설레게 하곤 하죠. 숫자에 대한 기대감인 걸까요? 그렇죠. 그동안 계속 잃었으니 이번에는 딸 것이다라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거 참 안타깝군요. 아까 복권 판매서에서 본 고지식 씨처럼요? 그렇죠. 그래도 아까 두 남녀보단 제가 낫죠. 그들을 좀 보십시오. 아직도 도박장을 서성이고 있네요. 슬롯머신은 그래도 정직하다고. 확률 싸움이니까. 그래, 진짜 마지막이야. 우리가 5번 졌으니까 이번엔 이길 거야. 기계는 거짓말 안 하는 거거든. 맞아. 아까 3차례 연속으로 677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777. 럭키 세븐이 연달아 3번 나올 거야. 멋지 않았다. 이제 월세도 꼬박꼬박 잘 내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어. 정확히 반반으로 나누는 거다.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내 돈이 좀 더 많이 들어갔는데. 여기 오자고 한 건 나거든. 그래, 그럼 7대 3으로 해주지. 내가 7, 너가 3. 야, 이거는 내가 거의 진짜 포기한 거다. 웃기고 있네. 처음에 딱 반반 하기로 했으면서. 야, 그래도 그 정도 돈이면 너 많이 가져가는 거야. 8대 1하고 하자할 거. 내가 겨우 양보했구만. 돈 앞에서는 장사 없다더니. 일단 알겠어. 야야, 숫자 돌아간다. 잘 받아. 나와라 럭키 세븐. 나와라. 이번에도 667이라니. 말도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기계는 확실한 확률로 숫자를 뽑는다고. 이번에는 진짜 럭키 세븐이 나올까? 우리가 지금 가버리면 이 슬롯 머신을 다음에 쓰는 사람한테 좋은 일만 시키는 거라고. 그래, 우리 갈 때까지 가보는 거야. 그나저나 너 돈 좀 빌릴 데 없냐? 아까 부모님한테 연락해봤더니 욕하시면서 집에 당장 들어오라고 하시던데? 야, 그래도 본전은 찾고 가야지. 혹시 알아? 이번에 럭키 세븐이 나오면 넌 부모님에게 집 한 채 드릴 수 있어. 이제껏 효도 한 번 못 해봤는데. 그 효도 몽땅 몰아서 할 수 있을 거야. 맞아. 지금이 그 기회일지도 몰라. 나도 돈 좀 빌리러 이곳저곳 전화 좀 해볼게. 그래, 나도 친구한테 전화 좀. 곧 돈방석에 앉을 거니까 친구들한테 이자 톡톡히 쳐서 갖는다고 그래. 돈방석. 야, 내가 전화 다 돌리고 올게. 여기 가만히 있어. 잘 다녀와. 들어올 땐 걸어 들어왔어도 나갈 땐 차 뽑아서 나가야지.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맞춰보죠. 아마 빈털터리가 되어 집에 돌아갔을 겁니다. 이들의 문제는 뭘까요? 바로 착각이죠. 기계가 숫자의 조합을 기억할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기계는 항상 0부터 다시 시작하죠. 쉽게 말해서 처음 했을 때 확률과 같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숫자가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주관적인 확률과 규칙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한마디로 동전을 넣을 때마다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매회 동일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도박은 최대한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호흡이 잘 맞네. 그러게요. 우리 지식 듀오로 행사나 뛸까요? 행사비는 당연히 7대 3이죠. 제가 7, 고지식 씨가 3. 없던 일로 하죠. 도박사의 오류는
도박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이 아닙니다. 일상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우리 가까이에서요. 당신 바로 주변 혹은 본인일 수도 있죠. 일확천금을 꿈꾼 적 누구나 있잖아요. 요즘 많이들 꿈꾸는 그것. 저도 꿈꾸고 있긴 합니다만. 계속 주가가 내렸으니까 이번엔 오를 거야. 이제 더 이상 지긋지긋한 출근길 지하철에서 졸지 않아도 돼. 가자! 한번 가보자! 아우, 남일 같지 않군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행운을 바라는 건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게 자기 위안을 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기도 하죠. 그게 만약 인류의 자연적인 현상이어도 말이죠. 둘째까지 아들이었으니까 이번엔 딸일 거야. 너무 예쁠 것 같아. 이름은 뭐로 짓니? 이 정도면 우리 일상을 모두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군요. 그렇죠. 우리는 언제나 일상에서 오류를 모른 채 지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 확률에 기대를 거는 것은 아마도 현실을 탈출하기 위해서 희망을 거는 것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나저나 고지식 씨, 지금 복권 당첨 방송할 시간 아닌가요? 이번엔 35가 나오겠죠? 전 방송 좀 시청하러 갈게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어떠셨나요? 도박사의 오류, 참으로 신기한 이론이죠? 도움이 좀 됐나요? 그럼 저는 다음 클립에서 고지식 씨와 함께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지식은 이동기 저, 북21 제공, 네이버 백과의 도박사의 오류를 참고하였습니다. 성우지망생들의 순수하지만 예사롭지 않은 토크. 성지순례.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얼마 만이죠? 얼마? 한 달. 한 달이요? 한 달 달 됐나요? 정도. 아 그래요? 네 오늘 뭐 또 이렇게 그 저희들의 토크가 또 얘기를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참 어색하고 재밌네요. 지금 뭐 목소리는 출연 안 하겠지만 지금 이제 저희 믹싱을 담당하는 이광진이라는 분도 여기 지금 저희 마이크를 조정해 주고 계시는데요. 네. 굉장히 너무 점잖으셔가지고 형이라 부를 뻔. 외관상으로는 뭐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듬직하시죠, 엄청. 굉장히 뭔가 전문가의 듬직해요. 포스. 형이 있다면 이런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 와. 그런. 예, 그럼 오늘의 주제를 이제 또 한번 저희끼리 한번 떠들어 볼 건데요. 뭐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저희끼리 정한 게 좋아하는 성우가 누군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로 뭐 천수님은 어떤 성우를 먼저 좋아하셨는지
지금 좋아하는 성우라든지. 저는 처음으로 성우라고 하는 그 연기자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된 게 애니메이션 보면서 양정화 성우님 목소리를 그때 들었거든요. 다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양정화 성우님 같은 레인보우 경우에는 보이스죠? 그쵸. 정말 폭이 넓으시잖아요. 근데 그 폭이 넓다는 게 그냥 단순히 어떤 변성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뭐 이런 거 들어보면은 그 말투, 캐릭터에 어울리는 말투, 말의 속도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변화를 주시니까 캐릭터가 훨씬 더 풍부하게 다채롭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성우라고 하는 연기자의 전문적인 특성을 굉장히 잘 살리는 분이시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양정화 성우님 좋아하고 그리고 김일 성우님 아, 그분은 정말 생활 연기의 달인이시잖아요. 저 목소리도 좋으시고. 맞아요. 그래서 생활 연기 그 자연스럽게 하시는 점 그것 때문에 김일 성우님도 좋아해요. 양정화 성우 같은 양씨여가지고 너무 좀 자랑스럽게 계속. 와, 양씨 가문의 양지윤 성우, 양정화 성우. 우와. 초성도 비슷한데? 그러게요. 이응, 지읒, 히읗. 이제 제가 이제 아닙니다. 여기까지. 그럼 다음 라라님은 네. 어떤 성우를 좋아하는지. 저는 엄청 좋아하는 성우분이 자기를 좋아하는 성우분이 많았는데요. 높이는. 굉장히 자기를 존중하는. 옛날에는 저도 양정화 성우님, 최덕희 성우님, 정미수 선생님 다 좋아했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제일 좋아했던 성우분은 어렸을 때 이미자 성우님이셨어요. 옛날 투니버스에서 이제 캐로로에서 우주 역할이랑 다다다에서 우주 역할 맡으셨던 분이셨어요. 우주 전문. 네, 우주 전문. 남아를 정말 기깔나게 하셔서 전 처음에요. 그 우주가 저의 그 거의 두 번째 조이 남친이었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되지. 왜 안 돼? 모르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남자분이 하신 줄 알고 그냥 철석같이 믿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나중에 성우분이 여자분이신 걸 알고 충격을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맞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맞아요. 근데 정말 남아 연기가 정말 멋있으셔서 나중에 꼭 들어보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미자 성우님. 네네. 나중에 한번 검색해가지고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성우분은? 저도 엄청 많은데요. 좋아하는 성우는 엄청 많은데 지금 가장 보고 싶은 성우분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 스펀지밥 하신 전태열 성우분. 전태열 성우분 꼭 보고 싶어. 목소리가 뭔가 한계가 없는 듯한 그런 올라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스펀지밥 말고 혹시 그 레이디버그에 나오는 블랙이라고 혹시 보셨나요? 알아요. 블랙 그 조그만 애. 걔 맞아, 진짜 맞아. 그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남자가 저렇게 올라가지? 하는. 그래서 제일 보고 싶은 분은 지금은 전태열 성우분이고 좋아하는 분은 너무 많죠. 지금은 역시 미숙 성우님. 지금 혹시 선생님이시고? 아니 저의 사부님. 선생 사부님 사실관계입니다. 네. 그리고 정옥주 선생님, 정옥주 성우님, 네 성우님 저한테 되게 인간적으로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저를 되게 사랑해 주셨어요. 와. 지금 사랑 좀 못 받고 자랐어요?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특히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꼭 보고 싶은 1순위 성우님. 네. 좋네요. 지우님은 어떠세요? 저는요, 어떤 성우를 가장 좋아했냐면 이정구 성우를 그때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성우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냥 성우가 이렇게 연기를 하는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 영화를 틀었는데 다이아드 3 있잖아요. 그 영화를 봤는데 이정구 성우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캐릭터 그 브루스 윌리스랑 되게 캐릭터의 목소리가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김일성우 그분이 아마 성룡을 했었죠. 네. 네. 그분도 되게 잘 맞았던 거예요. 성룡이랑.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멋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성우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저 약간 구자영 성우나 장민혁 성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같아요? 왜냐면 확신이 없어. 왜냐면은 제가 이제 거부하고 싶은데 막 끌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작품을 이제 딱 작품으로 딱 들었을 때 되게 이게 인상이 남다는 이정구 성우였는데 근데 이제 그 일단 가장 많이 들었던 게 그 장민혁 성우랑 구정 성우로 소리를 많이 닮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관심이 갔어요. 관심이 갔는데 그때 구자영 성우가 나루토의 이타치 역할. 같이.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렇게 연기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작품보다는 이제 먼저 그냥 목소리로. 비슷하다고 해서 관심이 갔다. 그래서 그런 거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장민혁 성우도 이제 그 셜록 연기하는 맞아요. 거고 그것도 한 명 더 얘기하면 이제 그거 짐 모리아티 강수진 성우. 그 짐 모리아티는 저 미친 거 최고죠. 레전드죠.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 영상만 한 30번을 봤던 것 같아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전화번호 줬는데 난 또 기다렸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둘 다. 명품이야. 내 생각해봤어? 글쎄 죽이기밖에 더 하겠어. 그런 거 진짜 막 엄청 많이 봐가지고 요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성우는 목소리가 중요한가? 이런 거를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많이 있죠. 엄청 많죠. 사실 지망생들도 많이 고민하는 주제일 거예요. 근데 뭐 이제 시험 때 되거나 아니면 평상시에도 이거는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는 주제죠. 캐릭터 표현 같은 거 할 때 특히 그 목소리를 캐릭터에 맞게 표현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이제 조금 목소리를 덜 신경을 쓰더라도 연기, 감정 표현 같은 것들을 더 잘하는 게 좋을 것인지. 저는 제 생각에는 일단은 합격을 하려면 소리가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또 김지혜 성우님한테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 요즘 굉장히 핫하시잖아요. 합격을 잘 시키는 걸로. 아니 얘기하세요. 저 홍보가 아니에요.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니 지금 비디오에 다 들어. 양심의 소리를 들으셨나 봅니다. 그런가 봅니다. 굉장히 사악한. 아무튼 김지혜 성우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솔직히 되려면 80~90%가 소리다.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해요. 그분이. 그리고 사성우 쌤이라고도 있는데 그분도 좀 그런 발음, 발성, 소리 이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죠. 그래서 합격을 하려면 일단은 왜냐면 지망생들이 연기를 잘해봤자 거의 거기서 거기거든요. 진짜 잘하는 사람들 몇 명 빼고는. 맞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딱 들려줄게. 이제 정말 소리밖에 없는 거죠. 기본기 여러 가지 것들이랑. 그래서 물론 연기도 연기 당연히 엄청 중요하죠. 나중에 연기를 잘해야 롱런을 하니까. 맞아요. 그런데 합격을 하기에는 소리가 좀 더 좋은 사람이 좀 유리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 연기는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대신에 그 연기가 비슷한 수준이라면은 좀 더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당연히 뽑힐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얘기를 많이 듣는 게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이 사람처럼 연기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연기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했던 연기를 기억해서 그 연기처럼 따라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공부를 이걸 계속 해도 하다 보면 알겠지만 자기 감정으로 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자기가 느끼고 해야 되는데 계속 누가 했던 것 같은 그 느낌을 따라하는 연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내 감정을 모른 채 하는 약간 그런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처음 몇 년 동안 그렇게 계속 공부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어떤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렇구나 해가지고 최대한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맞아요.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내 감정이어야 더 진실하게 그 상황에 어울리는 표현이 나오는데 맞아요. 남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상황과 완벽히 맞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괴리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결국에 그거는 이제 남의 답안을 보고 음. 말하자면 의존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음. 스스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답지를 보고 베끼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돼요. 기가 막힌데요. 비유 보소. 어떤 성우님은 자기 생각으로 연기를 하기까지 10년이 걸렸대요. 그래서 10년 성우설이라고. 그때야 좀 무르익고. 그쵸. 10년이 돼야지만 밖에 나가서 내가 성우다라는 걸 말하고 다닐 수 있다고. 맞아요. 실제로 우리는 또 대본을 보고 하잖아요. 그쵸. 보고 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외우면 확실히 좀 더 나은데 이게 외우는 건 너무 어렵더라고요. 외우는 것도 어렵고. 난 진짜 배우들이 그 많은 걸 어떻게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100번씩 본다고 하잖아요. 100번씩.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또 다른 얘기 하고 싶으신 분은 없나요? 소리가 중요한가? 이분이 아직 저는 한마디 안 하신 것 같은데? 합격에는 소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 톱스타가 되려면은 소리가 좀 중요한 그게 있는데 합격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근데 이 소리가 질문을 하는 게 목소리가 중요한가 해서 목소리가 보통 발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음색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음색은 중요하지 않다. 발성은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부서가 저는 없었나요? 아니에요. 발성은 중요한데 음색은 중요하지 않다. 그냥 주장만 하고 근거가 그러니까 없는 것 같은 느낌. 발성은 누구나 키울 수 있어요. 음. 음색은 타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타고나지 못했다 이런 말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합격에는 연기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연기만 잘하면 누구나 다 운도 있어야죠. 물론 연기와 운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전 여기서 약간 덧붙이자면 소리에도 바운더리 합격선에 있는 바운더리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소리보다는 죄송한데 바운더리가 뜻이 뭐죠? 저도 몰랐어요. 경계선, 쉽게 범위. 그런 좋은 말이 이렇게 있는데. 좀 이렇게 죄송해요. 무식한 척하지 말아주실래요? 예, 외래어를 써서 죄송해요. 우리말을 사랑할게요. 경계선. 예, 범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딱 들었을 때 좀 듣기 거북하다, 듣기 싫다까지 간다면 그 연기력이 아무리 좋아도 성우로서는 좀 쓰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연기력은 너무 출중하고 TV 연기를 하게 되면 얘는 정말 막 혼이 나갈 정도로 되게 잘하는 아이인데 그 정도인데 마이크 안으로 들어가면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너무 날카롭거나 아니면 약간 주파수가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 살짝? 발성이 좋은데도 듣기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있죠. 아 그래요? 있죠. 그랬구나. 발성은 어쨌든 이제 밖으로 소리가 얼마나 강하게 나오는가, 얼마나 크게 나오는가, 그냥 크기에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듣기 좋고 싫고 하는 거는 그 소리가 나오면서 어떤 성질을 갖게 되는가. 그쵸.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라디오 매체다 보니까 라디오에서는 그러니까 소리밖에 안 나오니까 이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편안하게 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보통 라디오는 운전을 하면서 혹은 쉬면서 그렇게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얼마나 듣기 좋게 나오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하긴 그렇죠. 그렇게 그런 것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제 경우에는 그
말하자면 합격이 되는 목소리, 합격이 되는 음색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PD들이 얼마나 활용도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지 이 사람의 음색을 얼마나 이제 범용할 수 있는가, 얼마나 두루두루 넓게 사용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좀 너무 특정한 캐릭터가 강한 음색인 경우에는 그 특정한 한 배역만을 위해서 걔를 뽑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풀이가 아니고 전속. 뭐지? 전속. 잠깐 생각이 안 났어. 그럴 수도 전속을 있죠. 뽑을 때는 일단 최대한 많이 써먹기 위해서 뽑잖아요. 2년 동안. 그러면 최대한 많은 역할을 맡겨보려고 하지 특정한 한 캐릭터, 한 가지 성격, 유형만 위해서 그 사람을 뽑을 것 같진 않아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목소리가 중요한가는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결론이 살짝 이상한. 정말 답이 없어. 정말 유도리 있는 답이다. 그럼 다음 주제는 인상 깊었던 영화나 드라마. 아무래도 우리가 연기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런 영화나 드라마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저희 학원의 어떤 쌤은 오히려 라디오 드라마 듣는 것도 좋은데 영화 드라마 많이 보라고. 맞아요. 왜냐면 그거는 표정이 다 보이고 살아야 직접 이렇게 내가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재밌게만 보지 말고 보면서 저 연기가 왜 좋은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제 요즘 드라마도 많이 보는 편인데 어떤 드라마가 있으실까요? 먼저 얘기하실래요? 저요? 저는 드라마 중에서는 지금 딱 생각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괜찮아 사랑이야 라는 드라마예요. 조인성이랑 공효진이 나와서 내용을 얘기하면 스포가 될 텐데. 그러면은 최대한 스포가 안 되게끔 중요한 내용을 말하지 않는 선에서 말하는 걸로 오케이. 하시죠. 왜 인상 깊었는지. 왜 인상 깊었는지. 잘생겨서? 그것도 있죠. 아. 아주 카메라 감독님이 얼굴을 클로즈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죠. 얼굴 중요하죠. 물론 그랬거니와 이게 약간 사람의 깊은 내면 심리 상태를 좀 꿰뚫는 드라마라고 생각이 돼요. 약간 정신 병리학적으로도 접근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런 의사들이 이제 환자들과의 이제 겪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아픈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살면서 얽히고 설키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서 굉장히 재밌을 마음이 것 같아요. 네, 엄청 재밌었어요. 한번 꼭 보세요. 정말. 꼭 볼게요. 저희 집에 쿡TV가 돼가지고 다시 보기 기능이 있어가지고 괜찮아 사랑이야. 알겠어요. 괜찮은 사랑이야. 네. 많이 또 힐링 받았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영화예요?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를 보면서 고마워요. 그렇군요. 정신이 없네. 오늘 아프셔가지고 라라님이. 네. 그러면 지훈이 오빠는? 저는 요즘 뭐 라이브도 좀 재밌잖아요. 아직 대본 나오면 보려고요. 대본 나오면 본다고요? 네, 대본 나오면 대본 보고 연기 연습을 하고 그다음 보려고 아껴두고 있어요. 너무 혼자서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거 아니에요? 들켰나? 굳이 그 정도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요즘 대본 잘 나오더라고요. 진짜요? 그럼 그 대본이 다운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운도 받을 수 있고 요즘은 책으로도 많이 나와서 맞아요. 그래서 저 집에 그 괜찮은 사랑이야도 대본으로도 샀고 디어 마이 프렌즈 그런 것도 사고. 디어 마이 프렌즈. 봤어요? 그거 다 봤죠. 명작이죠, 그것도. 신구 할아버지가 그 하실 때 너무 그냥 감동이었어요. 그때 저 그 자기 모사 약간 배우들 모사하는 약간 그런 연습도 좀 했거든요. 배가 이상하다 그러더라고. 여기서 성대모사 욕심을 아까 전부터 계속하다 싶었더니 난 모르고 서 있는데
난 괜히 승질만. 1절만 하시죠. 아 진짜 멋있어요. 진짜 신고라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 요즘 라이브도 좀 재밌게 보고 있고요. 배성우가 그렇게 연기 잘하는 줄. 연기 잘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항상 배성우는 약간 악역을 많이 맡은 것만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주인공을 맡으신 거잖아요. 근데 와 연기를 와 어떻게 저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살아있다고 해야 되나? 연기가? 팔딱팔딱 뛰는 것 같아.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고 그리고 그 상대역이 배종옥이라는 그 최고시죠. 배우인데 너무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분이 막 그냥 조곤조곤 얘기하는데 화난 게 다 느껴져요. 와 그거는 이번에 한번 꼭 보세요. 라이브 재밌게 봤고 뭐 그 전에 봤던 거 마더. 맞아. 네, 마더도 재밌게 봤어요. 워낙 이보영 연기를 잘하니까. 그리고 그 아역했던 애도 연기를 너무 잘하고. 영화는 광해. 광해. 네. 왕이 된 남자. 네. 광해. 그렇게 1인 2역을 딱 했잖아요. 이병헌이. 이병헌이 진짜 연기 잘한다. 진짜 너무 잘한다. 다른 사람인 것 같이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 명장면이 있잖아요. 적당히들 하세요. 적당히들. 자신 있게 하세요. 자꾸 성대모사 한다고 뭐라 해야 이런 거는 되지? 자신 있게. 적당히들 하세요. 적당히들. 적당히 하십시오. 사랑합니다 형님. 센스쟁이. 괜히 데스노트예요? 데스노트래. 이게 정자가 만들어지는 순간. 알겠습니다. 저는 요 정도까지. 예. 저는 드라마는 잘 안 봐요. 진짜요? 드라마를 잘 안 봐서 왜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 않나. KBS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드라마를 봐야 되는데 요즘에 잘 안 봐서 영화 최근에 본 것 중에 옛날 영화요. H.E.R. 헐 그녀. 영화가? 네. 제목이 제목이 그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 알아요. 인공지능이랑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랑을, 인공지능이랑 사랑을 나누는 그런 영화예요. 그냥 설명만 들으면 웃기죠. 보면 되게 재밌어요. 주인공 혼자서 거의 원맨 쇼처럼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 주인공 표정 클로즈업이 엄청 많이 되는데 표정 연기도 되게 사실적이고 좋고. 외국 영화에? 외국 영화. 외국 영화. 좀 된 영화인가? 한 1, 2년 전? 1, 2년보다 조금 더 됐을걸요? 그런가? 3, 4년? 더 됐나? 그게 또 뭐 오래된 영화는 아니네요. 네, 엄청 오래된 건 아니고 한번 찾아서 저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살짝 지루할 수는 있는데 연기를 보자 하는 마음으로 보면은 재밌어요. 볼만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그 스칼렛 요한슨이 여자 인공지능 맞아요. 역으로 목소리 나오잖아요. 근데 그 스칼렛 요한슨이 연기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한번 들어보면은 같이 비교를 해보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영화 나름 재미도 있어요. 주제도 있고. 네, 저는 I Can Speak가 기억에 많이 남아요. 남은희 선생님 나오시죠. 근데 남은희 선생님도 진짜 연기를 잘하시는데 그 영화 중간중간에 남은희 선생님 맡은 그 배역 그분이 이제 과거의 일 때문에 그 상처가 드러나는 부분들, 자기의 고통을 토로하는 부분들이 자주 나오는데 정말 그 상처를 표현하는 게 잔잔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격하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굉장히 자유자재로 오가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그 영화를 보는 중에는 저 스크린에 비치고 있는 사람이 남훈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아니라 정말 그런 인생을 살아온 한 사람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그냥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배역과 혼연일체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영화였어요. I Can Speak. 네, 맞아요. 이재훈도 나오고 좋은 영화죠. 그렇죠. 너무 외모지상주의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약간 그런 것만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네. 확실해요? 네네. 작품성 있는 영화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예, 두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하신 괜찮아 사랑이야. 괜찮아 사랑. 괜찮아 사랑이야. 괜찮아 사랑이야. I can 아. speak her.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보려고요. 또 그것도 봐요. 뭐?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아, 이정현이 나온 영화거든요. 정말 이것도 얘기하면 싶은데. 그러면 뭐 에. 추천만 하는 걸로. 네, 추천만 하는 걸로. 근데 알겠습니다. 그 영화는 정말 너무너무 이걸 내용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음. 너무 이게 되니까 알겠습니다. 꼭 보세요. 반전 같은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정이 이쁘죠. 비슷한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제로 시험을 준비할 때 보통 어떤 준비들을 하는지. 시험을 준비할 때 네. 마음의 준비. 제가 예전에 어떤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전속들은 실제로 들어가면 진짜 많이 보잖아요. 그쵸. 연습을 진짜 많이 한대요. 맞아요. 왜냐면 정말 선배님들이 다 계신데 자기들이 실수할까봐 진짜 뭐 똑같은 장면만 뭐 100번을 더빙을 연습할 연습하고. 정도로 맞아요.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니들은 학원비가 아깝지도 않냐? 아니 전속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니들은 뭘 믿고 그렇게 연습을 안 해?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이 말투 들으시면 어떤 선생님인지 아실 것 같은데. 이 성우 지망생 생활은 내가 바로 들어오는 그런 목표 그런 게 없으니까 이게 잘 연습이 꾸준하게 되기 힘들죠. 그래서 자기가 열정이 중요하고 자기의 작은 목표들이 되게 중요하고 장기전을 어떻게 가느냐가 맞아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시험 준비할 때 그냥 평소가 그냥 시험 준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뭐 갑자기 시험 때 돼가지고 뭐 갑자기 학원 막 다니고 뭐 시험 때 아니면 또 그만두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근데 사실 그게 뭐 잠깐 뭐 한번 진짜 너무 지쳐가지고 한번 쉬는 건 그건 되게 도움이 된대요. 근데 무슨 벼락 시험처럼 쫙 이렇게 뭐 시험 막 한 3개월 전에 와가지고 공부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전 좀 반대예요. 왜냐면 이게 그 실제 프로게이머들도 일주일 동안 이걸 놓으면은 진짜 실력이 엄청 준대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끌어올리는데 엄청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다못해 이 연기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멈춰 놓으면은 물론 너무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막 이렇게 하다가 그게 연기까지 드러나면은 사실 그게 욕심이 들어가면 연기가 좀 망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좀 중간에 좀 쉬어줬다가 다시 시작했을 때 잘 되는 분들이 있대요. 근데 그런 분들 말고 너무 시험 때만 쫙 몰아서 하고 이런 거는 전 좀 아니라고 봅니다. 태아님은 어떻게 준비하세요? 시험을 준비할 때 네. 저도 뭐 시험이라고 딱히 특별한 걸 하지는 않아요. 일부러 똑같이 그냥 가는데 그냥 요즘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연기 연습보다는 기본 연습을 많이 하자. 네. 그래서 뭐 비율을 따지자면 뭐 호흡 연습 3, 발성 발음 연습 2, 연기 연습 1,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요즘. 시간이요? 2시간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비율로 했을 때 이렇게 3대 2대 1로 비율? 네. 뭐 2분 분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네네네. 열심히 해야죠. 네, 그렇죠. 맞아요. 또 하나 들은 얘긴데 지금 과거로 돌아가라고 하면은 다 돌아가고 싶잖아요. 일단 신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과거로 돌아가면 신기하고 그러니까 좋죠.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라고 해도 싫을 만큼 뭐 그렇게 힘든 시간을 한번 보내야 된대요. 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명언 타임. 자, 다음 찬스님은 시험은
특별히 뭐 준비하는 게 있을까요? 일단 평상시 연기 연습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앞에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평소에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꾸준히. 왜냐면 그게 안 되면은 결국 노래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가수들 평상시에 꾸준히 노래 연습하는 것처럼 성우 지망생이라고 하면은 꾸준히 연기 연습을 해야죠. 그리고 태니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성 연습, 기본 호흡 연습 이런 것도 이 뒷받침이 돼야만 연기 표현력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제 경우에는 시험이 다가온다 싶으면은 건강 관리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요. 왜냐면 KBS 시험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이제 그 10월, 11월 이때쯤 들어가잖아요. 그쵸, 근데 보통. 그때 추워지니까 감기 걸리기 쉬운 철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감기 걸려서 시험 때그 감기 걸린 목소리로 간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는 아 정말 평상시 체력 단련도 해야겠구나. 운동을 하시나요? 어떤 운동 하시나요? 운동을 막 그렇게 격하게 하지는 않는데 헬스도 다녔었다가 지금은 안 다니고. 아 진짜요? 근데 최대한 걷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은데 마스크 쓰고. 아 마스크 쓰고? 네. 아, 빨리 걷기 운동 같은 것들은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편이에요. 그 마스크도 잘 써야 된대요. KF94인가? 아, 맞아. 그걸로 써야 된대요. 네 맞아요. 그게- 지수가 있죠. 그게 60개짜리로 사면은 더 싸요. 한 개에 한 700원 꼴. 이렇게 마스크 홍보를 아, 저 마스크 뭐 많이 팔린다고 못 떨어지잖아요. 한돈 700원. 아니 정보를 주는 거니까. 네네. KF94. 네, 네. 아무튼 그 시험 목전에 앞두고 갑자기 이렇게 감기에 걸린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몸이 아픈다든지 하는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 정말 아깝잖아요. 열심히 맞아요. 노력했는데 1년을 헛수고하게 되니까. 그래서 시험이 다가온다 싶으면은 체력 관리를 좀 더 신경 많이 쓰는 편이에요. 아.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스터디가 도움이 되나요? 도움 되죠. 되나요? 전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될 그쵸. 수 있죠. 저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누가 있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그래요. 멤버. 왜냐면 저희 학원에 지금 거기 멤버가 있었는데 아니 홍보 아니에요. 아, 그쵸. 학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스터디 같은 게 어느 있다면서요? 학원인지는 말 안 했으니까. 그 스터디 말고 여기 뭐 스터디 있었대요. 근데 거기가 멤버가 10명인가 그랬는데 10명 중에 8명이 지금 성우가 됐어요. 어머나. 와. 지금 누구 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얘가 만약에 성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 정도야 성우가 되는구나. 이게 기준이 생긴대요. 가이드라인. 같이 이제 이번에 대원 이승행 성우라고 같이 스터디를 했는데 진짜 잘하거든요. 저 정도야 진짜 이미 대원 붙을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같이 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저 정도 해야 되는구나.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그 일요일마다 스터디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모의 테스트 때 1, 2, 3등이 전부 다 우리 스터디에서 나왔어요. 야. 그래가지고 요 정도 해야 되는구나. 진짜 잘하거든요. 같이 하고. 그래서 같이 스터디 하게 된 게 너무 좋더라고요. 날 껴준 게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스터디를 하더라도 자기 실력을 많이 키워놓고 그런 잘하는 사람이랑 폐가 끼치지 않게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제가 대본을 안 읽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갑자기 자기 고백이에요? 제가, 야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거의 맨날 읽고 왔거든요. 근데 뭔가 이번 주가 모르겠어요. 왜 안 읽고 뭐 왔을까요? 그런 일이 그럴 그럴 때가 때가 있죠. 있죠. 맞아요. 집중이 안 되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민폐를 끼치면 안 되거든요. 스터디 할 때. 침울해지셨어. 왜 갑자기 회개를 하십니까? 저 회계 깐거 어떻게 알았어요? 미안해. 진짜 못 회개하세요. 지금 하세요. 지금 광진님도 탄성을 질렀잖아요. 지금. 미안해요. 정말 이러시기야. 혹시 때리지 마세요. 형이잖아요, 형. 알겠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러면
스터디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분은 없으신 거죠? 아 갑자기 스터디로 넘어갔어. 갑자기 스터디로 넘어간 거예요? 아니 혹시 또 얘기하고 싶으시면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고 회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결 가서 얘기하시길. 아니 먼저 하셨잖아. 먼저 하셨잖아요. 같이 회개하세요. 같이. 알겠습니다. 자, 예, 해결으로 알겠습니다. 가시죠. 같이. 네, 진짜 감사합니다. 관계하고 정말. 싶다. 자,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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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양지훈, 천수, 라라, 태니, 대본, 박재희, 조들기, 최지훈, 돌핀, 언더비터, 기획, 앤디, 음악 효과 레이디 브릿지, 믹싱, 이광진, 편집 가위손. 신개념 팟캐스트 잡지 소리콜라주. 4페이지와 특별 기획으로 꾸며본 5호였습니다. 그런가요? 아닐 텐데. 네. 물어볼 게 많네요. 아침을 굶은 데다 비까지 맞았더니 배고프네요. 밥부터 먹어요, 우리. 남자 잘생겼나 보네. 나 신이나 다름없다. 뭐 그런 뜻이었겠지? 그래. 그거 참 안타깝군요. 아까 복권 판매서에서 본 고지식지처럼요. 잠깐만. 그거 참 안타깝군요. 아까 복권 판매서에서 본 고지식씨처럼요. 정확히 반반으로 나누는 거다? 정확히 반반으로 나누는 거다? 또 그런 응원을 해? 질문하게 되니까 울컥하네요. 그런 응원을 해주시는 말을 해주셔서 어떻게 이거 수건이라도. 양말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세상에. 예, 엉덩이.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 정말 힘을 많이 얻고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뭐야? 누구야? 안녕. 지금 바깥에 어린아이들이 아.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벌써 팬들이 이렇게 미래의 팬들. 웃기다. 형으로서 잘 해주겠습니다. 네, 사랑을 많이 주세요. 보시면 2분위 정도 넣어드리고. 나중에 성우 되면 두고 보자. 누가 먼저 할까요? 그러면 고지식이래. 제 이름이 바뀌었나요? 아니 뭐였죠? 양지훈. 뭐였지? 알겠습니다. 지훈님은 좋아하는 라라 성우? 팬이 블랙리스트. 저는 왜 갑자기? 아니 본명은 알고 있었는데 별명이 기억이 안 나서. 별명이 없었잖아요. 그니까요. 네. 배 아파.